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문영철입니다. 16년 전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가족과 이웃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한 부녀가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부녀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결정됐습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불법 수사를 했던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수사권 남용 같은 사회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뉴스앤이슈에서는 이 사건의 재심을 담당했던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이 사건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데 지난 네. 2009년에 이제 순천에서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단 사건 경위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벌써 16년이 흘렀는데요. 2009년 7월 6일 순천시 관할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제 공공물로 작업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막걸리를 마셨는데 그 막걸리를 마시고 두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은 뱉어내서 가까스로 화를 면한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그렇다면 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남편과 딸을 용의자로 지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긴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유가족들에게 의심되는 사람이 있냐라고 이제 물었던 것이고 네. 이 과정에서 따님 셋이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도 이제 그 사람의 주변을 조사하면서 의심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강제 추행만으로는 이제 구속 수사가 어렵다 보니까 자백을 추궁을 하려면은 강간 혐의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강제 추행에 이어서 강간을 당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길 바랬던 것이고 이제 막내딸 조사 과정에서 이제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사건 무죄 판결에서 그 막내딸의 경계선 지능이 쟁점이었거든요. 네. 쉽게 유도되고 암시에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자백한 건데 사실 강제 추행 피해에서 강간으로 넘어가는 이 과장되고 허위의 이 진술 과정에서도 막내딸의 이런 취약함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던 거죠. 근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이 사건 검찰 수사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담고 있긴 하지만 잘한 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간이 무고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죠. 없었다. 그렇죠. 강제 추행 여부는 사실 저는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강간은 어찌됐든 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간이 허위임을 밝힌 것, 이제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 건데, 왜 허위로 과장된 고소를 했을까? 이제 이걸 의심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감추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검찰과 검사와 수사관에 이제 가설이 개입되는 거죠. 그 뭔가는 엄마를 죽이려고, 엄마를 죽였다는 범행을 감추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이런 어떤 가설을 세우고 추궁을 하기 시작하죠. 추궁 과정에서 또 살인을 또 자백했고, 이게 참 취약함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또 끝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여기서 이제 물론 죄송합니다. 자백을 하고, 그럼 자백 내용은 뭐였냐면은,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했다. 네. 그리고 택배로 배달받았다. 이거 굉장히 황당한 자백 내용이거든요. 이런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백의 어떤 모순을 확인하고,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거기서 또 멈췄어야 되는데, 이런 허위 자백을 하는 이유는 공범을 숨기기 위함일 것이다라고 또 가설을 또 세워요. 그 공범으로 상정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였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왜 또 공범으로 등장하냐? 막걸리가 대문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그 막걸리를 이제 토방에 올려놓은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의심해서
아버지를 공범으로 상정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딸이 엄마이자 아내를 살해한다? 공범관계를 어떤 범행동이나 이 공범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연결고리가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죠. 네. 여기서 또 무리를 하는 거죠. 초반에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동기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이 범행으로 인한 어떤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머니가 죽었다는 이유로 뭔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는 범행 동기에서 빠지게 되고 네. 여기서 이제 부녀 성관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부녀 성관계와 관련해서 조사 초반에는 완강히 부인을 하거든요, 다들. 네. 그런데 계속 몰아가니까 이 가설을 세워놓고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검사와 수사관이 시나리오를 세웠다는 거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자백을 잘 만든 사건이 잘 만들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건이 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입니다. 네. 뭐 당시 이제 검찰이 주장했던 범행 동기가 충격적이고 또 네, 상식적으로 이해도 잘 가지 않고 네. 또 이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같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이분들은 변호사 법적 조력을 뭐 받지 못한 상황이었나요? 어땠습니까? 안타깝지만 변호사의 조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설사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 하더라도 신뢰관계자의 조력, 동석하에 조서만 있었다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백을 막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네. 특히 아쉬웠던 건 우리 막내딸이 경계선 장애거든요. 이런 문제를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이모가 늘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첫 자백을 받아내던 상황에서는 이모를 배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이건 의도적이었다고 봐요, 사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재판이 진행이 됐고 지난 2010년 1심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네. 이듬해 2심에서는 남편에게는 무기징역 또 딸에게는 징역 20년 선고가 됐습니다. 네. 2심 결과가 1심과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1심에서는 자백이 믿을 수 없다. 신빙성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근데 2심 과정에서는 정반대로 자백을 믿을 수 있다고 본 거죠. 어떤 의미 있는 증거는 없었어요, 사실. 자백이에요, 자백. 이 사건은. 근데 이 자백이 이 서로의 자백을 보강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버린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또 자백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조서도 많이 조작하고 증거를 많이 왜곡했던 사건이 이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이 사건 사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당시에 선고가 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 판사가 참 저는 허위 자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판단을 했다. 이건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아주 부합하는 판결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홍준호 지금 변호사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분의 어떤 적극적인 판단이 1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16년 만에 지금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잖아요. 네. 당시에 1, 2, 3심 유죄였다면은 오늘의 결과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무죄를 1심에서 판단했다라는 사실이 좀 더 억울함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홍준호 재판장님이 재판 과정에서 재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살펴봤던 영상 녹화를 본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재심 과정에서는 영상 녹화를 통해서 조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어떤 강압이나 유도, 기망, 해유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것 없이 조서만으로도 이 신빙성을 부정했다. 사실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보고 재심 개시 당시에 이 당시 재판장인 이 변호사님께서 홍 변호사님께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참 고맙다. 굉장히 가슴에 담고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무죄 판단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중형으로 뒤집어졌으니까요. 마음에 담고 있었던 사건이 정말 세월이 흘렀지만 정의롭게 해결되는 걸 보고
이분도 그래 본인의 어떤 판단이 옳았구나라고 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12년 3월에 예. 대법원에서 분열 유죄가 확정이 됐고 예. 이후 10년 뒤인 2020년에 이제 재심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신 건가요? 이따 사실 좀 분열 성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네. 이따 좀 다시 한번 물어주시면 네네, 그럴게요. 보충해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을 제가 알게 된 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요. 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이제 SBS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네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3번이나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 필명이긴 한데 서영이라는 작가분께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20부작 연재를 했던 사건이에요. 아주 심층적인 취재, 열정적인 어떤 취재와 결과물을 기사를 통해서 내보냈던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 서영 작가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게 2016년인가 17년이었었습니다. 그때 재심을 좀 도와달라고 했었습니다. 본인의 그 기록 자료들을 다 보냈었어요. 박스에 정리까지 해서 파일을 또 이 저장 장치에 담아가지고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다른 사건으로 바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3번이나 했는데 뭐 새로운 게 있겠어. 사실 재심은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거든요. 네. 새로운 게 있겠어 하면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21년경에 SBS에서 이제 당신이 혹하는 사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요. 네. 그 프로그램의 제작진 중에 장윤정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 청산가리 사건의 문제를 제기했던 분입니다. 네. 이분도 늘 이게 안타까운 사건으로 가슴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혹사에서 한번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자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거예요. 네. 그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돼가냐라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다시 재조명한다고 하니 좀 뭔가 좀 도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 억울함에 대해서 공감했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두 분을 찾아서 만났고요.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두 분 다. 네. 억울해하셨고 저는 그분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순천지청을 가게 된 겁니다. 순천지청 이제 기록보관실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청산가리 사건 기록을 제가 열람 등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 기록 안에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그 무죄 증거들이 가득 있는 거 가득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영상 녹화가 있었고 네. 이제 조서가 정말 실제 문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강압 등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검사가 감춘 무죄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경찰 수사 기록이죠. 그때 깜짝 놀랐고요. 정말 한 대 맞는 어떤 기분이었습니다. 충격도 컸고. 예, 그래서 그 후에 아주 집중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재심 청구서를 써내려 갔고요. 네. 재심 청구는 이듬해 2022년 1월 2일 날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재심을 청구한 지 2년 만에 지난해 1월에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백씨 부녀도 어쨌든 형 집행정지로 석방이 됐죠, 당시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을 좀 다루기로 했는데 그런 방식을 통한 뭐 공론화가 이 재심 개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많이 영향을 줍니다. 사실 법률가로서 증거를 정말 책상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논리를 찾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 쓰려고 노력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사건 관계자를 찾고 그리고 실험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의뢰를 하고 또 전문가로부터 이제 어떤 감정 관련된 의견을 듣는 것은 저 혼자 하는 게 너무 벅차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이런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 MBC는 PD수첩이 있잖아요. 스트레이트나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해주신 거죠.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나 당혹사에서 참 많은
의미 있는 그런 조력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알려지고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이런 판결이 날 수가 있어? 하면서 공분도 하시고 네. 이런 게 이제 모여서 큰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재심 준비하시면서 예, 예. 어쨌든 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이제 입증해야 되는데 어떤 예. 부분에 좀 집중하셨습니까? 무죄 입증을 위해서. 일단은 이제 실체의 무죄가 중요하잖아요. 네. 실체.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도 중요하죠. 조사 과정에서 위법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무죄 맞아?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정말 의심할 만한 게 없어? 그걸 많이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검사가 감춘 이제 무죄 증거의 어떤 의미를 부각하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청산가리가 막걸리를 구입하러 간 사실이 없다. 예를 들면 이 막걸리가 그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막걸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천 시내를 가야 살 수 있는 막걸리였기 때문에 막걸리를 사러 간 어떤 정황이 과연 있는가 이걸 꼼꼼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청산가리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그걸 또 왜 보관했는지 이런 어떤 당시의 어떤 검사의 주장의 어떤 모순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당시의 검사의 주장은 오이농사에 쓰기 위해서 청산가리가 필요하다. 예, 해충을 죽이는 데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보관했다고 하는데 사실 수많은 농부들은 그 오이농사에 청산가리 쓴다라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자백이 어쨌든 있었잖아요. 네. 사실 자백이 있었잖아요. 그 자백도 아버지와 딸이 또 함께 했다라는 거. 아무리 뭐 유도나 암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입으로 아내이자 엄마를 죽였다라는 자백을 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과연 그런 자백이 가능해? 요즘 때리고 고문하는 시대 아니잖아. 그렇죠. 예. 어떤 육체적인 어떤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유도나 암시, 해유로 이게 가능해? 이런 어떤 일반 대중들의 의문을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신 분이 김태경 교수라고요. 서원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영상 녹화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좀 더 이분 자랑을 좀 하자면은 범죄 피해자를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 서울 동부 스마일센터 센터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좀 말씀드리면 갑자기 책까지 좀 소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않을 권리라는 책을 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자백에 이런 자백이 얼마든지 진술 취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경험적인 사실이다. 경험적 사실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례를 또 주목했죠. 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사례를 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죄 판결을 보면은 절차와 실체를 상세하게 문제 지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절차, 실체 모두 문제가 많은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재판 쟁점 또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뭐 좀 하나씩 살펴보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뭐 명확한 증거 없이 이제 예. 자백 위주로 유죄가 입증된 케이스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들이 좀 자행이 됐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제 영상 녹화가 없었다면 당시 자백의 문제점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요. 영상 녹화를 통해서 충격적인 어떤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강압도 하고요. 네. 윽박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기망, 속이고 해유 또 본인들의 어떤 가설을 어떻게든 이제 유도 그 시나리오 방향대로 유도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아주 강하게 추궁을 하면서
진술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서에는 그걸 정리하지 않아요. 유도 암시도 조서에 다 빼버리고 때로는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술하지 않은 내용도 붙여넣기도 하고 맥락에 맞게끔 붙여넣는 거죠. 어떤 조서를 보면 복사하기 붙이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똑같은 조서가 있는 경우도 봤어요. 정말 너무 심해요. 그래서 참 사실상 왜곡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건 조작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아주 증거 조작이 심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네. 당시 이제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에 유리한 것만 증거로 제출하고 네. 자기들한테 이제 불리한 증거는 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경찰 수사 초반에는 가족들을 다 의심 대상으로 삼았어요. 특히나 아버지는 유력한 용의자 중 하나였던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대문 앞에 있는 막걸리를 청산가리인지 모르고 이제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 그걸 바로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행위는 했기 때문에. 예, 행위는 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네. 그 수사의 결과물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 수사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었던 것이고 진짜 청산가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도 다방면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막내딸의 이 지적 장애 관련된 부분도 조사를 했었고 이런 증거들이 사실 무죄의 증거거든요. 네. 백씨 부녀, 백점선 씨 부녀의 억울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인데 그게 이제 경찰 수사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기소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면서 그 증거에서 빼버린 거죠.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걸 재심 과정에서 제출했던 거죠. 이건 네. 범죄거든요. 재심 사유로도 저희가 주장을 했고 직권남용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씨 부녀의 언어적 소통이 이제 원활하지 않고 네, 예. 또 따님분이 경계선 지능이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큰 난관으로 좀 작용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사실 자기의 경험을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걸 자기가 쓸 수 있는 언어로 표현 못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질문 속에 담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또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언어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건 참 슬픈 일이더라고요. 이 사건에서 사실 특히 아버지가 언어가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설이 많이 주입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어떤 표현력이 부족하니까 수사기관이나 이 검사와 수사관의 가설이 주입되는 상황이 안타까운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느낌이라는 이 감정까지도 검사와 수사관의 가설이 주입된 결과물이더라고요. 또 조서로 왜곡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바로잡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고. 실제로 재판 이제,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네. 근데 저라도 그러면 변호인으로서 저라도 이분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이분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재심 과정에서라도 더 이제 이분들의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법정에서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 부분은 저도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부끄럽지만 앞으로 이제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할 때는 공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국가기관의 검사와 수사관의 어떤 불법뿐만 아니라 그 불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이분들의 언어로 들어가지고 그걸 제가 법적 언어로 잘 구성을 해서 전달을 하고 그게 이제 판결문에 잘 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수사기관은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 백씨 부녀에게 허위 진술 또 자백 강요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법적 보호 받지 못한 채 어쨌든 이 수사기관의 생량이 된 꼴인데 예. 검찰이 그렇게까지 몰고 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범인을 잡고 싶었겠죠. 범인을 잡고 예. 싶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만들고 싶었다는 표현. 잡고 싶었을 겁니다. 잡고 싶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검사와 수사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진짜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터널 안에 갇혀가지고 바깥 세상을 못 본 것인지, 사실 후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어쨌든 왜 밖을 못 봤을까? 터널 안에서 밖을 못 본 이유는 뭘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적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쳤다고 봐요. 그때는.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밀고 나갔던 것은 실적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채우는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했던 약자의 어떤 인권은 짓밟히고 이용됐던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재심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증거들 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확보하시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까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말씀드린 네. 바와 같이 검찰청 기록 보관 그 창고에서 많이 확보가 된 거죠, 일단은. 그리고 그 증거를 정리하고 또 해석하는 과정에서 방송사 제작진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네. 또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 있었습니다. 예, 김태경 교수님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 더 언급을 하자면 청산가리가 이 사건 쟁점이잖아요. 네. 청산가리를 이제 현장 검증 과정에서 재현하는 것을 보면 연출이죠, 사실상. 그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2스푼을 막걸리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숟가락 2스푼으로 막걸리 병 입구가 좁잖아요. 네. 그 좁은 입구에 넣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또 막걸리에 투입된 청산가리 양을 이제 국가수에서도 추정을 했었는데 네. 그 추정의 어떤 문제점을 중앙대학교 화학과 권선범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실험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백에 등장하는 자백에 언급된 청산가리의 양과 실제로 막걸리에 투입된 청산가리의 양의 괴리 차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탔다라고 자백했던 시간은 7월 4일이었고, 7월 4일이었거든요. 근데 권 교수님께서 뭐라고 감정을 해주셨냐면은 더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예, 다른 증거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이 되면 자백의 모순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참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 또 증언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많이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잘 활용한 거죠. 네. 사실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지난달 재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게 됐는데 네. 뭐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가면은 또 어떠셨는지 또 백시 부녀는 또 소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사실 이 사건은 검찰청 창고에서 보관되어 있던 그 기록 안에 어떤 무죄 증거를 본 때로부터 저는 이 사건 재심과 무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면서 이렇게 뭔가 결과를 받아들일 때 감회가 좀 남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새롭다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약간 저는 그렇게 뭘 못 느꼈어요. 그리고 정신도 없었고요, 사실요. 네. 네. 그러면 또
우리 무죄 판결을 받으신 당사자분들의 어떤 소감도 들었어야 되는데 그날은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만날 거거든요. 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느낌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결과적으로 백씨 부녀 같은 경우는 이 10년 넘게 억울하게 이제 복역을 하게 된 셈인데 예,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상이 이제 이런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제 배보상 절차가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네. 또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양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 그런데 이 사건은 형사 보상, 국가 배상이 다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형사 보상이라는 것은 이 무죄 판결이 선고된 확정된 해에 최저 1급액에 네. 1배부터 5배까지 이제 지급하는 절차고요. 네. 그리고 국가배상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좀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피해를 추정하면서 국가로부터 이제 피해 회복을 받는 방안입니다. 네. 예. 두 가지 방법을 다 수단을 쓸 거고요. 형사보상 청구는 이번 달에 하고 국가배상은 내년 초 봄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네. 가족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벌어진 건 팩트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사건의 진범은 이제 따로 있다고 봐야 되는지 또 있다면 이 진범을 잡을 수는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먼저 여기서 제가 강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초반에 제가 이 아버지와 딸이 범인으로 몰렸던 의심받게 된 검찰이 범인으로 몰았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딸들을 성추행했다는 한 남성을 언급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은 범인일 가능성이 저는 아주 낮다고 봅니다. 어떤 증거도 없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범인으로 보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 수사가 저는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남성이 범인일 것 같다라는 추정 같은 걸 쉽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재수사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 인권이 보호되는 네.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경찰이 용의선상에 올렸던 사람이 그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도 있었고 사실 그 다른 사람은 저도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16년이 지난 지금 재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밝혀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시간의 어떤 한계. 하지만 사실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의미 있는 제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범인이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자수를 하고 자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 사건의 진정한 정의 실현이고 명예 회복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건은 사실 이분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이분들은 사실 유가족이자 그렇죠. 국가폭력의 피해자거든요. 유가족의 입장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실을 찾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뭐 예, 예.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식적인 결정을 너무 늦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사과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지금 입장 발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입장 발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말뿐이 아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시 사건 담당했던 검사는 지난 2013년 비리 혐의로 이제 면직됐다고 하는데 네. 이번 재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좀 하던가요? 법정에 와서 사실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어떤 내심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겉으로 보여준 모습은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차장검사 네.
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김혜재 의원. 네. 이분이 이제 최근에 MBC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뭐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건 정말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본인의 어떤 과거의 어떤 잘못을 지금이라도 성찰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 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가족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고 연락을 주면 제가 얼마든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야지 무슨 정치를 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꿈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재심 결과가 결국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법원이 인정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예, 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좀 갖고 계십니까? 예.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경계선 지능이 있는 분들도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에 준해서 사법 절차적인 어떤 권리 보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인권적인 수사. 결국 정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네. 예. 어째 이 억울한 피해자들 구제하기 위한 법적인 지원, 이른바 이제 이노센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생각이 사실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양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던 날 법정 밖에서 네. 저희가 사실 그날 청산가리 사건 피해자와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억울하게 옥살이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거든요. 네. 피해자도 오셨고요. 이분들이 함께 외쳤던 게 있거든요. 우리가 뭘 외쳤냐면 화이팅 했었습니다. 이 일본에서 지금 내년 1월에 이제 5번째 재심 청구를 앞두고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하라구치 아야코라는 여성인데요. 1979년에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 지금까지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올해 나이 98세. 이분의 재심을 촉구하는 그런 화이팅을 외쳤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건의 재심과 우리 청산가리 사건이 너무 유사해요. 진술 취약자의 자백이 유력한 증거가 된 사건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의 재심과 우리나라 재심은 재심 사유 등 구조가 너무 비슷합니다. 사실상 동일한 법 제도 하에서 억울함에 대한 해결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재심법정에서 외쳤던 진실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일본과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이 억울한 사건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야코의 재심을 위하여 하면서 저희가 화이팅까지 했었거든요. 네. 아마 저기 MBC 영상에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의미 부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백시 부녀 같은 이 사법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공익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예.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이 이제 보상금을 모아서 예.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 많이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이 무죄 판결 이후에 받는 보상금, 배상금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네. 이분들이 고통을 겪은 그 시간에 대한 대가긴 한데 소중한 돈이죠. 근데 이분들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적지 않은 돈을 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장학재단 만들었습니다. 등대장학회라고요. 장학재단에서 돕는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사실 기댈 곳 있다라는 경험을 갖게끔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사실 장학회 일을 하면서 제가 재심도 하지만 장학회 업무도 하고 있거든요. 네. 운영비를 아껴야 되니까 제가 실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재심하는 것도 벅찰 텐데 장학회 일까지 하는 건 너무 부담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장학회 일을 하면서 만났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슬프기도 하고 이런 사람 살리는 일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도 부인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게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들. 저희가 장학금을 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의 어떤 환경의 어떤 주변 환경의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정말 지켜주고 싶은 네.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재심의 성과를 장학재단의 활동으로 이어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보도 이렇게 또 중요한 어떤 소중한 자리에서 장학회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등대장학회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검색이 되고 네. 거기에 이제 후원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억울하다라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듣는 표현이 억울하답니다. 웃으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게 다양한 경로로 호소하시거든요. 직접 찾아오시려는 분도 있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아셨는지 문자나 전화 주시는 분 계시고 요즘에 이제 SNS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경로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데 사실 저는 제 역량,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를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감한다라는 말도 억울함에 공감한다는 말도 사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아무 쓸모없는 답변을 하는 거죠. 이 억울하다라는 분들 그리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후원과 응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강압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심 판결에 따라 백 씨 부녀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